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의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유기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기 전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도 전압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유도 전동기의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자 부분에 A상 그리고 이제 120도 위상 차이를 두고 B상, B 다시 그리고 이제 C상 그리고 C 다시의 고정자 이렇게 이제 고정자 3상 권선에 삼상 권선에 이제 삼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회전하는 자개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이제 고정자에는 이제 이 권선이 감겨져 있는 형태일 것이고 이때 내부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회전하는 도체가 있죠. 회전하는 도체가 이렇게 이제 내부에 주어져 있었을 때 이 이제 회전자 권선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회전자 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회전자 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때 회전자 도체는 다시 이 자개의 영향에 의해서 상대 속도, 이제 동기 속도와 이제 회전자가 회전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기전력이 생성이 되고 이 기전력 때문에 이제 와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와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와전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결국엔 회전력이 생성이 되어서 회전하는 기기가 유도 전동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도 전동기 또는 유도기가 그러면 어떠한 기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회전하는 그런 특성으로만 본다면 회전자계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으로만 보면 이제 유도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기 전동기와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면 이 비슷한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더라? 이제 회전 자개와 그리고 회전 자개를 따라서 도는 회전기기다라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도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와 비슷하다 또는 동기기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유도 전동기와 이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속이 어떤 회전 도체 서로 떨어져 있는 이제 고정자와 회전한 도체는 정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고정자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회전자의 도체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회전자의 도체에 전류가 생성이 되어서 기전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즉 이것은 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유도 전동기는 변압기와 유사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유도기는 동기 전동기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압기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 전동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전하는 도체가 없다라고 봤을 때, 회전하는 도체가 없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도체에 권선이 감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어떠한 도체에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이제, 유도기로 보자면 고정자죠. 유도기의 고정자는 변압기의 뭐가 유사하다? 1차 측과 같다. 왜냐면 왜 1차 측이라고 불렀냐면 자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변압기에서도 자석을 공급해 주는 측은 1차 측이기 때문에 이 변압기의 고정자는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는 뭐와 같더라? 변압기의 1차 측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자를 봤을 때 이제 슬립이 제로이다라고 한다면 이 회전하는 속도와 회전자기의 속도가 서로 같았을 때가 될 것이고, 이때는 이상적인 무부하 상태라고 했습니다. 부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부하를 내가 이렇게 이제 부하라는 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부하는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전력인 토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에 회전자의 전류가 없다. 이 회전자의 전류가 하나도 없다. 즉 어떻게 생각하자라는 거냐면, 회전하는 도체가 이걸 없다라고 보자 이겁니다. 이게 회전하는 도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그러면 고정자에서 이렇게 이제 이 순수 회전 자개만 만드는데 필요한 전류만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제 여자 전류, 어떻게 보면 회전 자개인 자속을 생성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류를 여자 전류, 이때 흐르는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이 여자 전류는 이제 변압기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전류가 있었죠. 여자 전류는 어떤 전류였냐면 자속을 생성하는 전류, 자화 전류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철의 특성 때문에, 철포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철손 전류라는 두 가지 성분의 전류가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런 벡터도에서 보게 된다면 1차 측에 대한 1차 측, 즉 이제 회전 도체가 없었을 때, 회전자 도체가 없었을 때 이 1차 측, 즉 이제 고정자에 흐른 전류는 여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로 나뉘어서 두 가지 성분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1차 측에서 생성되는 유도기전력에 대한 식을 보니까, 유도기전력은 이 원은 1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4.44 K 오메가 1 F 오메가 파이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이 식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냐면 동기기에서 봤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의 유도되는 기전력 식에서 봤던 식이고요. 또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냐면 이 원은 4.44 n 1 파이 m f이다라는 식으로 변압기에서도 봤습니다. 변압기에서도 봤었어요. 두 개의 식이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변압기는 단순히 권선수만 들어갑니다. 권선수. 동기기에도 이 오메가라는 이 이제 와이어, 이 W가 와이어를 써서 이제 권선수가 되긴 하지만, 동기기로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식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권선계수가 별도로 들어가 있죠. 권선계수가 들어가 있고, 권선계수인 K 오메가는 분포권 계수인 KT와 단절권 계수인 KS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도 단절권과 그 다음에 분포권을 써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면 동기기와 같은 형태, 동기기에 대한 형태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변압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변압기의 특성과 유사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이 권선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도전동기도 동기 발전기 또는 동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포권이나 또는 단절권을 써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유도전동기 유도되는 전압은 동기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기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떠한 다른 책을 보았을 때 이제 변압기의 형태로 표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변압기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식에다가 단순히 또 권선계수를 곱해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기기로 계산되는 식에서 보면 이 자속이 한 극의 자속입니다. 한 극의 자속이고, 그리고 변압기로 표현되어 있는 자속은
최대 자속의 최대 자속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다라고 본다면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동기기에는 내부에 동기 발전기 같은 내부에 이렇게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일정 크기의 영구 자석을 쓰게 됩니다. 영구 자석을 쓰기 때문에 자속의 파이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속 파이가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자속이 이동에 의해서 이 권선의 자속의 권선 고정자 권선의 자속은 일정하지만 이동함에 따라서 고정자 권선의 자속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속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성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동기기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변압기에 대한 식을 보자면 변압기에서의 이 자속은 누가 만듭니까? 변압기에서 자속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1차 측, 1차 측에 흐르는 여자 전류 때문에 생성이 됩니다. 여자 전류로 인해서 생성이 되고 1차 측에 생성되는 여자 전류는 사인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사인파의 모양. 이제 약간 찌그러지는 이제 전에 변압기에 3고조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지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사인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속의 변화가 유도가 되는 것이죠. 유발이 된다. 그리고 공급되는 기전력의 전압의 크기를 V1이라고 한다면 이때 생성되는 기전력은 E1은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가 될 것이고 이 식에 의해서 이 기전력의 변화는 자속의 변화로서 유발이 되는데 이 자속의 변화는 누가 변화시킨다? 전류의 변화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전류의 변화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것을 쓰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변압기에서 식을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최대 자속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전력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속이 고정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또는 자속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런 크기,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크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두 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어쨌든 회전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회전 자개가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자개,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회전하는 자개가 마치 외부에 여기에 N극, 그리고 여기에 S극이 있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 상태에서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 다음 상태에서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자석이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이제 동기기의 형태로 봐서 첫 번째에 대한 식을 가지고 이제 교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변압기에 대한 식을 적용하는 것이 틀렸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제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기전력을 보자 이겁니다. 회전자의 기전력을 보자.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보았을 때 회전자가 만약에 이제 회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전자가 이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회전자가 이렇게 있고 회전자가 내부에 회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고 외부에 이 회전 자개가 만약에 ns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전자가 첫 번째 상태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었을 때를 보자 이겁니다.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었을 때 회전자가 이 회전 자개를 바라보는 상대 속도는 ns-n이 되는데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자가 느끼는 상대 속도는 동기 속도인 전체의 속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습니까? ns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f에 대한 속도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변이는 주파수, 이 회전자의 주파수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회전자가 또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정지기기이고, 정지기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정지기기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볼 수 있다? 변압기로 그냥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변압기와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E2분의 E1 또는 V2분의 V1은 N2분의 N1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N2분의 N1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권선계수가 있었죠. K 오메가 2분의 K 오메가 1을 곱해준, 권선계수까지 곱해준 이런 권선비로서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전자가 정지해 있었을 때는 변압기의 특성을 적용을 해서 구해본다면 이 발생되는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원래 1차 측의 E1에 대한 기전력이 4.44 K 오메가 1 오메가 1 F 파이였다면, K 오메가 1을 K 오메가 2 오메가 2로만 이렇게 K 오메가 2 오메가 2로만 변환시켜 주게 되면 회전자가 정지해 있었을 때 만들어지는 기전력 E2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도전동기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정지해 있는 기기가 아니라 이제 계속 회전하는 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만약에 n이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n이라는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 속도는 ns는 ns-n이 될 것이겠죠. 상대 속도. 이 회전자가 느끼는 상대 속도는 ns-n이라는 속도가 될 것이다. ns-n이라는 상대 속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고정자가 이쪽으로 ns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자는 n이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회전자가 이 회전자계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상대 속도는 어떤 크기가 되더라? 상대 속도는 회전자가 회전하는 속도에서 n이라는 속도를 뺀 속도가 회전자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동기속도가 분당 100회전을 하고 있더라. RPM으로 돌고 있더라. 분당 100회전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자의 속도는 분당 90 RP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자가 봤을 때 회전자는 몇의 속도로 도는 걸로 보이게 될까요? 정지해 있었을 때는 전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지금은 내가 90이라는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회전자계는 마치 100 90에 되어서 10 RPM으로 도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변이를 느끼는 변이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느끼는 변이도 이런 이 상대 속도의 차이에 그런 자속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립을 구하는 식을 보게 되면, 슬립을 구하는 식은 동기 속도분의 미끄러지는 속도의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상대 속도인 ns-n은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 회전자가 이렇게 돌았을 때, 회전자가 이렇게 어떤 권선이 감기는 권선형이든 또는 도체가 들어가 있는 농형이든지 간에 이렇게 회전을 함에 있어서 회전자가 주는 자속을 끊는다. 자속의 변화를 계속 이렇게 변화를 느끼는 그런 상대 속도에 대한 식은 이렇게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회전자 권선이 느끼는 주파수라는 것은 회전자 권선이 느끼는 변화의 정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화의 정도는 어떠한 변화의 정도를 보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동기 속도, 우리가 이제 속도를 구함에 있어서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식이 가지는 의미는 주파수와 회전하는 속도는 내가 느끼는 회전하는 속도는 주파수의 변화에 비례하고 극수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주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120분의 120 이항시키고 P 이항시키면 NSP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NS를 우리 동기 속도로 보지 말고 속도의 개념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속도가 주어졌었을 때 이 속도에 의해서 느껴지는 변위, 즉 주파수의 정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회전자 권선이 끊는 상대 속도 ns-n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주파수, 회전했었을 때 느끼는 주파수는 어떻게 느낄 수 있다? 120분의 상대 속도 ns-n 곱하기 극수인 p로 계산할 수 있고, 슬립에 대한 식을 적용해 보게 되면 120분의 SNSP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 NS 곱하기 120분의 NSP는 어떤 주파수입니까? 회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전자가 동기 속도 돌고 있으니까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 F가 되더라. 그래서 회전자가 n이라는 속도로 회전할 때 느끼는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슬립 곱하기 고정자에 공급되는 주파수 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단순히 F라고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서로 같은 값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고, F2로 표현해버리게 되면 회전하지 않았을 때의 주파수와 같은 또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F 2차 측, 즉 회전자에서 느끼는 주파수인데 어떤 주파수이더라? 회전함에 있어서 회전할 때만 슬립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회전에 의해서 나타난 슬립. 그래서 회전자 권선이 n이라는 속도로 회전했었을 때 나타나는 주파수는 슬립의 고정자에 공급되는 주파수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전자가 이제 이 n이라는 속도로 회전할 때 n이라는 속도로 회전할 때의 기전력은 원래 정지에 있었을 때는 주파수 F2는 F잖아요. 1차치에 공급되는 주파수가 되는데 회전했었을 때 주파수 F2S는 어떻게 됩니까? 슬립 곱하기 F1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기 이제 주파수 F2가 들어가야 되겠죠. F2가 들어가야 되는데 F2는 뭐가 같더라? 정지에 있었을 F2는 F1, 즉 이 공급되는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2차 측 정지에 있었을 때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지만 회전을 한다면 회전했었을 때 기전력은 주파수 F2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 이 슬립 곱하기 주파수의 회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주파수의 정도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전력을 E2라고 표현해버리면 정지했었을 때의 기전력과 이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전했었을 때 기전력이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슬립 S를 가지고 이건 회전했었을 때의 성분이다 라는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했었을 때의 기전력이 다음과 같이 되고 위쪽에 있는 정지에 있었을 때 기전력 이 수를 표현해 보게 되면 4.44 F K 오메가 2 F 파이가 되는 것이고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회전하게 되면 슬립이 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기전력은 정지했었을 때 기전력의 슬립을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전동기라는 것은 이제 변압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측에 즉 정지했었을 때에 나타날 기전력과 회전자의 기전력과 그리고 고정자의 기전력의 차이는 어떤 차이더라? 권선의 비율이더라. 이제 이 변압기에서는 이제 권선수 N1, N2의 비율로 나타냈다면 유도 전동기는 단절권과 분포권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이 곱해진 이런 권선 개수가 곱해진 권선비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전했었을 때 기전력과의 비율은
슬립이 이제 회전했었을 때 기전력이 더 곱해지기 때문에 슬립에 이렇게 영향을 가지고 권선비가 표현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이제 부하가 없었을 때 이상적인 무부하 상태, 이상적인 무부하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더라? 어떻게 됩니까?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동기 속도와 회전작의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 속도인 ns-n은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회전자에는 기전력이 생성되지 않는다. 기전력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하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최소한의 자속만 생성되는 전류인 여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상적인 무부하 상태가 아니라 이제 부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하 상태가 되어서 어떤 부하 토크인 TL값, 부하 토크이죠. 부하 토크라는 것은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방해하는 힘이 되겠죠. 방해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회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을 방해하는 힘보다 더 큰 어떤 회전력을 가져야지만 방해하는 힘과 그 유도 전동기가 발생하는 회전력이 있겠죠. 발생하는 회전력 중에 발생하는 회전력이 더 커야지만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전력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봤던 것처럼 토크는 0.975 곱하기 ns분의 p2. p2는 2 곱하기 i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와 이 전기자 전류인 IA의 크기와 전류가 증가해야지만이 토크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증가해야 된다? 전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이 여자 전류의 어떤 부하 토크 때문에 부하 전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류가 바로 부하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의 전체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와 부하 토크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류인 I1-의 합으로서 어떤 이제 고정자에 공급되어야 되는 전류의 크기가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측에 흐르는 이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회전자도 정기적인 회로로 표현해 보자면 변압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변압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고 간략화된 회로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자면 철심 부분 앞으로 당겨버리고 이렇게 철심 부분을 앞으로 당기지 않을게요. 당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변압기에 저항 1차 측 저항, 1차 측 리액탄스 그리고 철심 부분 그리고 2차 측 저항, 2차 측 리액탄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1차 측이지만 유도 전동기에서는 어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유도 전동기에서는 고정자 측이 될 것이고 변압기에서 보자면 여기 2차 측이 되지만 2차 측이지만 이 유도 전동기 입장에서는 회전자 측이더라. 회전자 측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가지는 임피던스를 Z2라고 보자. Z2라고 보고 그리고 이때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E2라고 본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 I2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I2의 크기는 2차 측 기전력을 2차 측 임피던스로 나누어주게 된다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값은 이제 변압기의 개념, 즉 정지했었을 때 속도 n이 제로일 때에 대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겠죠. 속도 n이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n이라는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기전력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기전력 E2가 아니라 E2S라는 기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2차 측 임피던스 Z2S가 되겠죠. Z2, Z2S가 아니라 Z2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Z2가 2차 측, 즉 이제 회전자의 임피던스이죠. 임피던스이더라. 회전자 임피던스인데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속도가 상승을 할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처음에는 상대 속도 ns-n에 의해서 상대 속도로 인해서 기전력이 생성이 됩니다. 속도의 E2S는 E2의 2차 측의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보게 되면 4.44 곱하기 K 오메가2 곱하기 F 곱하기 주파수 F가 아니죠. 슬립 S 곱하기 F 곱하기 자속인 파이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지금 2차 측에서 만들어질 기전력이 뭐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슬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슬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속도를 봤을 때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립 구하는 식을 보게 되면 슬립 구하는 식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입니다. 속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전체적인 이 값은 감소를 하겠죠. 이 값은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슬립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서 1부터 0 사이의 1의 값에서 시작했다가 0의 값으로 점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상승할수록 슬립은 감소를 하게 되고 슬립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이 2S도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기전력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냐면 기전력의 감소는 흐르는 전류의 감소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흐르는 전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고 전류의 감소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냐면 전류가 방해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흐른 전류가 변화했기 때문에 뭐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임피던스가 변화한다. 임피던스가 변화를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거에 대한 요추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정지해 있었을 때 n이 정지해 있었을 때 주파수 F2는 어떤 주파수를 가지게 됩니까? 이 공급되는 주파수 F를 가지게 되지만 n이 회전하게 되면 주파수 F2는 어떻게 됩니까? 슬립 곱하기 주파수가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변화를 하게 되죠. 주파수에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으로 되어 있고 리액턴스는 L과 C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XL과 XC를 봤을 때 XL은 J 오메가 L, XC는 J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라는 것은 이 바이 F 주파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주파수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변화를 했습니다. 주파수가 변화를 했다는 것은 즉 뭐가 변화할 것이다? 리액턴스 값이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변화하게 될 것이고 주파수가 변화는 리액턴스의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2차 측의 이 흐르는 부하 전류 값은 고정되어 있는 정지 시에 만들어지는 전류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고 회전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회전하게 되면 회전했었을 때의 기전력으로 바뀌고 또 임피던스도 회전했었을 때의 임피던스로 바뀌게 되어서 이 좌측 부하 전류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비례를 하고 주파수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F에서 SF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F 대신에 SF 이렇게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동기라는 것은 대부분의 리액턴스 성분이 L의 성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립에 J 오메가 L 대신에 J 오메가 다시 좀 정리해서 쓰게 되면 정지에 있었을 때는 J 곱하기 오메가 대신에 2 파이 F 곱하기 L이 되지만 정지잖아요. 정지시 회전을 하게 된다면 회전했었을 때는 J 곱하기 2 파이 곱하기 F 대신에
SF 곱하기 L이 됩니다. 이 크기는 원래 이 크기를 X다라고 한다면 리액턴스 X다라고 한다면 회전했었을 때 리액턴스 X는 이렇게 S 곱하기 X의 크기, 리액턴스 크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식을 보게 되면 이 저항은 그대로지만 리액턴스 성분에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슬립의 크기가 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분의 SE2가 될 것입니다. SE2 그런데 루트가 되겠죠. 루트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S분의 1 분의 S분의 1을 양변에 서로 곱해버리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자와 분모에 모두 슬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대한 성분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슬립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슬립이 약분돼서 분자는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분모에서는 S분의 1이 루트 하나 들어가면 S의 제곱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분의 S의 제곱 X2가 되어서 약분되기 때문에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라는 이 분모의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했었을 때에 이 좌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임피던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는 R2 플러스 JSX2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이를 직각 삼각형을 표현해 보자면, 가로축은 저항 성분, 그리고 세로축은 리액턴스 성분이 될 것이고, 이 빗변의 길이가 임피던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각인 세타2 회전자의 각 역률각인 세타2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2는 임피던스의 크기 분의 저항의 크기로서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역률각의 크기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내용이 좀 왔다 갔다 좀 두서없이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뭐 여러 번 들어서 확인을 해본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